자, 들어가겠습니다. 비교 방식 들어갈게요. 넘어가시면은 그 페이지 192페이지 밑에 보시면 비교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시장을 접근해서 이 시장 접근법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고의하고 밑에 산식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고 사례 선택의 요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까지 이제 장단점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원가 방식이에요.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그래서 시장을 접근한다. 비교 방식입니다. 이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게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거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럼 거래 사례가 적어야 돼요? 거래 사례가 많아야 돼요? 시장성이 있어야겠죠? 시장성이. 거래 사례는 이제 동일수권에서 가져옵니다. 동일수권에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시상가액을 비준가액, 비교해서 준합니다. 유추했다. 유추가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해요. 네,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 자, 그럼 밑에 식을 보시게 되면요. 사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갖고 와요. 사례 가격. 사례 가격이 이제 나옵니다. 거래 사례 가격인데 1억이다. 그럼 1년 전에 1억이다. 그럼 시점이 똑같습니까? 시점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래 시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기준되는 시점은 기시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상화하는 작업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갑니다.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길 수 있죠. 그걸 고치는 거를 따라보세요. 사정 보정. 사정 보정이고요. 시점이 틀리면 수정할 수 있죠. 자, 그걸 따라합니다. 시점 수정. 시점성. 시점 수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용 요인이 틀리면 지용 요인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틀리면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개별 요인 비교. 근데 이거를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 따라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이제 이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구해서 우리가 이제 사시지계면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사시지계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게 이제 그 규칙에 나와 있냐면, 자, 이거는 임대 사례예요, 거래 사례예요. 거래 사례 찾으셔야 되고, 자, 따르세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는 게 있죠. 그걸 찾고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쭉 중간에 보시면 거래 사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쭤볼게요. 임대 사례예요, 거래 사례와 비교해요. 그럼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비교,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따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오늘 1번에 가시면은 두 번째의 지문이 니은을 한번 넣어보세요. 니은이 어떤 게 들어갈까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무슨 보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죠? 사정 보정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가로쳐서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에 보시면은 사례 선택의 요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동일수권 내 인근지역 기사지역인데 사정 보정의 가능성을 봐요. 사정 보정의 가능성. 그래서 개별적인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상화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니은번에 덧붙여 보세요.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도 원칙적으로 사례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근데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를 선택할 수 없다, 있다. 그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가격 변동 차이를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을 긴 시점으로 수정한다. 자, 그래서 자, 이건 따라 봅니다. 따라하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럼 다시요. 무슨 시점으로? 거래 시점을 긴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보시고요. 최근에 매매 사례일수록 더 시점 수정은 효과적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이제 보는데, 이 지역 요인 비교는 위치가 유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따라보세요. 동일수급권. 동일수급권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안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동일수급권. 그래서
동일수권 안에 있는 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수권 살해된다.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벼벼 쳐보세요. 살해부동산을 인근지역에 선택한다면 지역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유사지역 선택할 때는 지역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벼벼 쳐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이 있었어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자, 인근지역이 강남역이라면 저기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잖아요. 속해 있어요. 속해 있고 살해부동산도 있어요. 근데 유사지역이 역삼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사례가 속해 있다, 대상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인근지역의 정의는 인근지역은 지역이 유사하죠. 유사지역은 지역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인근지역에서는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별 요인은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유사지역은 같아요? 지역이 달라요. 그럼 두 가정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인은 물적으로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가능성은 아까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위치가 유사해야 되고 물적으로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살해부동산이 목조인데 얘가 석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해와 대상이 물적 유사성인데, 자,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아껴놨던 곳이 어디냐? 페이지로 가시면 187페이지입니다. 가시면 자, 거기 3번 위에 리을번 있나요? 자, 갑니다. 살해부동산을 유사지역에 선택하였다면 단어 있어요? 무슨 요인은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역 요인은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나 인근지역을 선택할 때는 동일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는다. 왜요? 인근지역은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이 같잖아요. 그럼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셨죠? 하지만 이제 지역 분석과 개 분석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셨고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194. 자, 항상 대상 부동산이 올라가요.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 그래서 나중에 계산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 사례 부동산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우세, 마이너스는 열세, 플러스 우세, 마이너스 열세. 그럼 상자가 따라서 윗상자. 그러면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 그래서 밑에 지금 사정보정 보고 계셔요? 사례가 올라간다, 대상이 올라간다. 사례가 내려가요. 플러스 9 가면 플러스 10을 해주는 거고, 적 가면 마이너스 20을 해주는 거고. 자, 밑에 시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수법하고 물가 지수법하고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률 적용법. 자, 지수는 지수 갖고 따져요. 그래서 시점 수정치를 본다면, 자, 여러분들 아까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그럼 기준 시점이 올라가야 되죠? 기준 시점의 지수. 기준 시점의 지수를 대상 올라가고 거래 시점을 나눠줘요. 그럼 만약에 기준 시점이 100인데, 자, 거래 시점이 100인데 기준 시점이 200이면, 자, 따라서 2배 떴다. 2배죠. 100에 200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점 수정치는 1 플러스 R의 N승이 R은 물가 변동률이고 N은 기간이에요. 그럼 봐봐.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1억의 토지가 있는데 물가가 10% 떴어. 그러면 따라서 1억 1000. 그럼 1 플러스 0.1을 더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1억 1000. 그래서 이건 0.1이 10%고 1년이니까 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동률이고, 가치 형성 요인이 그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계 종평인데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 비교법은 평점법하고, 자, 만약에 지금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를 하는데 사례 아가씨와 대상 아가씨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집에서 시청하는 거와 우리 심사위원이 하는 것 중에서는 그냥입니까? 심사위원이 더 정확합니까? 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
항목별로 점수 매기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합적 비교법은 자 얘는 10% 더 우세하고 얘는 10% 열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게 정확도가 더 높다? 평점법이 더 정확도가 높아요. 지금 보고 있나요? 종합적은 그냥입니까? 주관이 개입됩니까? 평점법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떤 게 더 정확도가 있겠어요? 평점법이 더 우리가 밑에 종합보다는 객관성이 더 많이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인데, 자, 찍어줄게. 밑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장단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써요. 장단점이 나오는데, 삼방직이 중추적이에요. 대체 원칙이 가장 근거가 되겠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 있고요. 주택과 아파트는 시장성이 있죠. 유용한데, 단점은 여기 아까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도 지금 여기 얼마로 거래되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곤란하고요. 극단적인 사례가 후황인데 지금 불황일 수도 있죠. 적용이 곤란하며 부동산이 불안전할 때는 또 투기적 거래 사례의 경우는 신뢰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따 하면 또 제가 또 적어야 되니까 자 넘겨보세요. 197페이지로 가시면은 두 번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자 밑에 따라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예요. 그럼 임대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작업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비준 가액이겠어요, 비준 임대료겠어요? 밑에 비준 임료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비준 임료. 그래서 거래 사례를 가져옵니까? 사례 임료를 가져옵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작업은 똑같아요. 그래서 임대사례 비교, 사정, 고정, 시점적, 가치 형성, 임대료 산정은 똑같다는 거죠. 그 밑에 1번 임대료는 아까 무슨 사례 비교법으로 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그냥 있는 거 읽어주시면 돼요. 임대료는 뭐라고요? 다른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임료는 이제 순임료에다 필요정비를 더한다는 게 실질임료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빨리 씻기 전에 2번에 니은번이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2번에 니은번. 바로 가서 모르시면 진짜 심각합니다. 2번에 니은번. 비준임료인가요? 좀 도와주세요. 비준임료가 맞겠죠, 그죠?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4로 갑니다. 자, 194로 가시면은 이걸 가기 전에 자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갈게요. 자, 페이지 가시면 193으로 가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찾으셨습니까? 이런 이제 비교 방식인데 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마지막 공시지가가 가장 유력한데 100% 시험에 나오는데 이 토지는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고 얘기했나요? 그런가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공시지가를 하겠는데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죠.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가 다 똑같아요, 토지가 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토지를 매길 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그럼 개별 토지가 지금 개별 토지를 제곱미터당 가격을 매길 때 자 평가사가 자 따라서 표준지 선정, 표준지라는 걸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표준지가 산정이 되면 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걸 가지고 비교하거든요. 자 그래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0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표준지는 따라서 적정 가격. 자, 정적 가격은 그냥 가격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면 특수사정이 개입 안 됐죠. 자, 그래서 따라서 공시지가는 사정보정이 안 들어간다. 사정보정이 빠져요.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시계 하나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표준공시가 들어갔죠. 근데 무슨 보정이 안 들어가죠? 사정보정이라는 게 없어요. 표준지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사정보정이 빠집니다. 보고 있나요? 그럼 따라서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이라는 게 있죠. 이 순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자 토지는 공시지가로 가는데 두 번째 무슨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갑니까? 표준지라는 단어 있나? 배포치시고 자 여기 사정 보정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시정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요인 보정 들어간 거죠. 그러면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비교 표준지 선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표준지를 선정해서 시점 수정을 해요.
국장이 같은 용도지역 집가 변동을 적용하는데 뭐가 시험 문제 나왔냐면 거기 다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집가 변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할 때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통계청이에요,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박스 쳐보세요. 통계청이 맞아요, 한국은행이 맞아요? 조사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까, 생산자 물가지수입니까? 그럼 소물이에요, 생물이에요? 답은 생물. 그럼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다 생산자가 나와야 돼?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상승이죠. 보고 계시죠? 근데 3번 별표.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만약에 자신의 능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때는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이걸 기준으로 해요. 토지는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다시요. 원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야 되죠.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무슨 법으로 간다고요? 거래사례비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밑에 보시면 거래 시점에서 도시지역은 몇 년이죠? 그 밖의 지역은 이건 저만 찍는 게 아니라 모든 강사가 찍는 겁니다. 그죠? 도시 빨리 바뀌니까. 그죠? 다시 갈게요. 도시는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194로 가죠. 194로 가시면, 자, 따라보세요. 수입 방식, 수익 환원법. 찾으셨어요? 소득접근법인데, 이 수입 방식이 약간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이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환원율에 대한 산정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시조12라는 걸 제가 마지막 문제에 넣었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지금 수입 방식 보고 계시죠? 자, 수입 방식은 수익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수익환원법. 그래서 이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게 있어요. 수익 가액. 그래서 이게 어딨냐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맨 위에 수익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찾으셨어요? 자, 따라서 직접 환원법. 전통적 소득조건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험 문제는 얘만 나옵니다.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얘만 떠요. 그럼 위에 무슨 소득이 올라가죠? 순영업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조건. 여기 가공기 이용순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무조건 구하거든요. 장래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환원한다는 환원이율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장래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나오는 게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나와요. 미래의 현금 흐름. 그러면 순수익은 매년 똑같습니다. 소득이. 자, 이걸 따보세요. 환원한다는 말을 쓰고요.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은 매년 달라요. 따보세요. 할인한다.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입 방식에 굵은 글씨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수익 분석이에요. 수익을 환원해요. 그럼 환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나요? 그럼 장래는 순수익 밑줄 미래현금을 모아거나 모해서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하죠. 그런가요? 그럼 오늘 1번 문제를 마무리하세요.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마무리 되십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디귿에는 할인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할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1번. 체크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제가 찍어드린다면 맨 처음에 수익가액의 직접 환원법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두 번째는 잘 안 나와요. 직접 환원법을 가져요. 다시 직접 환원법. 그래서 아까 환원이라는 단어 썼죠. 환원은 매년 소득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소득이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매년에 밑에 세후현금수지학과 기간 말에 세후지금 복귀액에 대한 지분가치와 저당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아래 1년이면 1승이고 2년이면 2승이죠. 이건 따보세요. 할인. 자, 대답해. 할인. 자, 이건 한원이 들어가요? 할인이 들어가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그 할인율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얘기해 볼게. 두 번째가 중요해? 첫 번째가 중요해? 첫 번째 산식이 중요합니다. 대답하세요. 두 번째는 한 20년에 한 번씩 뜨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가공기 이용순 잡고 환원율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다음 주에 요 산식을 가지고 우리 수입 방식의 몇 문제를 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의 분류는, 자, 따라합니다. 조소득. 조소득 승수법이라는 게 있죠. 근데 따라보세요. 순영업소득.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전통적 소득조건법과 자녀언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게 이제 거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저당이나 세금을 빼지 않았어요. 근데 세전행금수지에서 에르두법이라는 단어가 있나? 에르두법 찾으셨어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따 에르두는 세우입니까? 세전입니까? 그럼 아직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죠? 저당을 고려했지만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시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얘는 한 해예요? 여러 해예요? 저당과 세금을 다 고려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에르두법은 이따가 제가 후술할 거고요. 자, 이 순수익을 구하는데 채용 장래 순수익이 중요한 순소득인데요. 직접법은 대상에서 직접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사례에서 구하면 직접법입니까? 간접법입니까? 간접법이고. 자녀법은 이제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을 빼면 토지가 나오니까 토지 자녀법인데 복합부동산 순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럼 찍어드릴게. 환원이율이라는 단어 있어? 발표 3개. 무슨 이율? 환원이율. 찾으셨나? 자, 봐봐. 우리가 왜 그 투자론에서 따라해봐. 할인율, 깡률. 아, 저속하다. 진짜. 깡 기억하세요? 그 깡을 많이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돼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할인율이 깡률이라면 깡을 많이 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반비례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거기 조그만 글씨 있어요? 노안이 오셨으면 안 보실 텐데. 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깡률이라고 적으세요. 할인율. 그럼 이게 커지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게 아주 기초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잡을 수 있겠죠? 잡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얘와 얘를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럼 환원율이라는 자체는 순소득을 수익각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에 환원율은, 자, 따라서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이란 글씨가 있나요?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또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하고 뭐를 더한다고요?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 수익률은 나중에 따라서 할인율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이 자본 회수율은 따라보세요. 감가상각률. 이 갖고 있죠.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안 되고. 건물은요? 그러면 얘네들이 환원율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런가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상각이 달라요. 토지는 상각이 된다, 상각이 안 된다. 건물은요? 되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환원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용어 정리로 갑니다. 자, 따보세요. 자본 수익률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갈게요. 제발 보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어요. 자본 수익률만 적혀져 있어요. 볼게요. 자, 요거를 내가 투자했어. 따보세요. 투하 자본. 그럼 1억을 투하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수익률이 생겨요.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투자한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10%를 따보세요. 자본 수익률. 자본 수익. 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생긴 거죠. 학교는 죽겠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냥요, 순수익이 나타나요. 1,000만원이 나타나겠죠? 1,000만원. 근데 평가사는 중요한 거는 순수익이 중요합니까? 자본수익이 중요합니까? 이 가격이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해요.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라는 것은 1억이라는 가격은 1,000만원에다가 10%를 나눠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나누니까 따보세요. 할인율의 성격을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자, 갈게.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요? 그러면 자본 회수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랑 예금은 상각이 안 되고 안전하게 자본 회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건물은 감가가 되죠. 그럼 얘는 자본 회수율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억씩, 자, 따라서 투하 자본. 수익률이 있어야겠죠? 아직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직 상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10%가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안 됩니까? 그럼 1억이라는 자본 회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예금도 그냥요. 나중에 1년 지나면 1억 줘요. 좋죠? 상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이팅. 그럼 1,000만 원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입니까? 건물은 상각이 됩니까? 없어져요. 이거를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감가상각률, 아까 감가상각률 기억하세요? 그래서 건물이 2%가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2%가 날아갔다는 건 200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1억이에요? 9,800이에요. 마음이 안 아파, 아파. 저도 아파요. 아, 개런. 그냥이야, 200원 날아갔어. 날아갔지? 대답해봐요. 이해할 거 그냥 즐기자. 속이려고 그러니까, 아우, 씨, 내가 이걸 왜 배워? 얼마나 날아갔다고? 그, 잘한다. 그럼 그 장에다 이거 돌려받아야 돼. 대답은 잘해야죠, 그냥. 그 2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2%를 더 고려합니까? 고려해서 회수해달라는 얘기야. 이걸 따라서 자본 회수율. 회수해달라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씨. 아시겠죠, 그죠? 배만 나와, 씨. 스트레스 받아갖고. 우선 회수율? 그럼 10%를 원하겠어요? 12%를 원하겠어요? 1200만 원을 더 달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12%가 고려된다는 거는 얘는 이 감각률까지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을 원해요? 얘는 1200만 원을 원해요. 그래서 건물은 감가상각률까지 고려하자는 거죠. 아직도 안 왔어, 자학계. 토지는 상각이 돼, 안 돼? 그럼 토지는 그냥이야 자본 수익률만 따져. 얘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건물은 그냥이야 두 개 다 따져. 다 따져요. 건물은.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환원율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얘가 5%면 얘가 10%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니까 5%만큼 더 많습니까? 많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각각을 따서 개별 환원율, 그럼 종합 환원율을 한다는 건 가중평균에서 구한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노안이 있으면 안 보일 텐데, 감가상각률이라는 단어가 있어? 아니, 195페이지에. n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그 n이 내용, 잔존연수예요. 이게 잔존연수. 경제적 잔존연수입니다. 그러면 잔존연수분의 1이 상각률이에요. 자, 그럼 10년분의 1은, 자, 따라서 10%. 그럼 10%씩 10년이면 다 자본회수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나머지가 20년이면은, 이거 몇 %일까? 5%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20년 동안 5%씩 20년 하면 100% 살아난다는 거죠. 그 내용연수분의 1을 감가상각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상태가 안 좋아. 토지 삼각대 안 돼. 토지 삼각대 안 돼. 건물은? 그럼 토지는 상각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건물은 고려해서 회수율만큼 가져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 갔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개별하는 일이 토지랑 건물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따라해봐. 종합환원이율. 자, 따라해봐. 에브리바디. 다음에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에서 구한다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무슨 말이냐? 얘가 5%, 10%인데 가격 구성 비율이 얘가 60%, 얘가 40%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가중평균 하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자, 밑에, 자, 따라해봐. 물리적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의 밑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196페이지에 투자결합법이 보고 있는데, 기억번 하고 있는데, 그럼 토지와 건물이 같아요? 다 달라요? 분리될 수 있죠? 가중평균에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하는 게, 요게 바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4번,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별표 3개 치십시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CO12 그 앞자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봐. 암기 플러스라는 게 있나? 그럼 따라서 CO12 그럼 앞자만 앞대가리만 딴 거예요. CO12, CO12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12? 근데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잡으셨죠? 그죠? 자, 갑니다. 무슨 12, C조12. 그럼 환원율을 구하는 게 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12? C조2L2. C가 뭐야? 내가 구해요. 시장에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내 환원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지주법. 그래서 내가 대상부동산인데 구하기 어려워요. 그냥니까 사례부동산이 있습니까? 사례부동산은 평가를 했죠. 평가를 해서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그냥니까 환원율을 구해놨습니까? 구해놨으니까 그걸 갖다가 쓰는 거죠. 지금 시장추출법은 보고 계셔? 자,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사례에서 가져온 거야. 사례에서 가져온 거지 내가 구한 게 아니죠. 보고 계시죠? 그래서 거래 사례에서부터 가져와서 내 걸 구하는 거예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 사례에서 가지고 와서 내가 쓰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됐죠? 그래서 실질적이고 좀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것은 요소구성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환원율이라는 단어에 산식이 하나 보이시나요? 자, 그럼 요구수익률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요구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구수익률은 뭘 하고 뭘 더한 거예요? 그냥 제가 할게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을 더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가대평가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서 요구수익률, 주관적, 기억하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율이 무위험률이에요. 그럼 순수율은 은행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위험하죠? 그럼 위험률을 가산한다는 자체는, 자, 우리 요구수익률 기억하십니까? 그럼 요구수익률은 객관적이었어요? 굉장히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으로 위험의 대가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소구성법은 보고 계시나? 그럼 요소구성법은 따라서 구성요소, 이게 위험의 요소들이에요. 그럼 구성요소 나오면 요소구성법 찍으시면 돼요. 그 분해해서 하나씩 개별적 위험에다가 더해가서 가는 거죠. 위험할증률을. 그런가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 나와야 돼? 얘는 주관적 나와야 돼? 주관적 나와야 되죠. 나봐요. 많이 힘드시죠? 조성법에 지읒 들어갔죠? 객관적에 지읒 들어가요? 주관적에 지읒 들어가요? 주관적에 지읒 들어가죠. 좋아하시지 않는데 별로 안 좋아하네. 자,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요구수익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구수익률도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개인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할증률이 다 다른 거죠. 기억하십니까? 플러스는 위험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위험하고 유동성이 적고 관리의 난이성. 마이너스는 좀 안전하고 가치가 증가하면 또 빼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너무 잘 따라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투자그룹. 못 알아들어요? 그냥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지는 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더 쉽게 가르쳐?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대한민국 나와봐 그래. 자, 물리적은 아까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건물은요. 그럼 환원율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글씨도 다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왜 달라요? 글씨도 달라요. 시험 문제 왜 다른다는 건 안 물어보거든요. 글씨가 다르다. 그래서 같다 다르다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다르다가 맞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다시 원모 타임.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나중에 계산 문제가 토지 환원율을 나오면 토지의 가격 구성비를 곱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금융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금융적. 금융적은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고 지분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은행은 그냥요 이자 수익을 먹어요. 나는 임대료를 먹겠죠. 그럼 수익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럼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 요구 수준이 다르겠죠. 맞나? 그러면 지분은 그냥이야, 지 거야. 지 거. 저당은 저분이시죠. 저분이 은행이시잖아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따라서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필요 왔어? 필요 왔어? 필요 안 온 것 같은데? 왔어? 왔어? 그 지분은 무조건 지분 수익을 찾으시고 저당은 저당 상수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잡고요. 에루드법이라는 애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에루드가 아까 저당 지분하는 법이에요. 그럼 에루드법은 누가 이겼을까? 에루드가 이겼겠지? 에루드가 감정평가사예요. 따라서 평가사. 평가사는 차입자가 투자자한테, 지분 투자자한테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에루드법은 저당 지분 방식이에요.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를 또 환원해서 구하거든요. 저당 지분 환원법이고, 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차입자 이주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지분 투자자 입장. 누구 입장으로 간다고요? 지분. 저당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그 차입자가 돈 투자한 사람 입장으로 가요.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갑니다. 지분 투자자. 지금 에루드법은 보고 계셔요? 누구 투자자 입장으로 간다? 지분 투자자. 저거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지분 투자자 적었어요? 빼먹었네. 금융투자결합법을 발전시키고 전형적인 이제 보유기간 동안에 5, 7년 정도 이제 봐요. 그래서 이제 치고 빠지는 거예요. 재미도 가고. 그래서 부채 서비스를 고려하지만 영업소수의 부담가치 영향을 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면은 자, 따라보세요. 세전 현금 수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다음에 얘는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에루드가 1959년에 감정평가에 획을 걷어요. 그죠? 그럼 1992년에 우리나라에 가요계 획을 걷는 애들이 서태지와 이거 안 나오고 진짜. 그러면 전과 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좀 봐봐. 매년 소득이 같아요. 매기간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세전 전에 위에 있는 놈들은 한 해 소득으로 하거든요. 그럼 한 해 소득이 똑같습니까? 매기간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다르다는 게 더 발전된 거죠. 동감하십니까? 매기간 다르고요. 다르고. 그 다음에 얘는 가치 변화를 고려 안 합니다. 근데 고려 안 하는 게 좋아요? 고려하는 게 나아요. 가치가 변하죠. 그래서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고려합니다.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가 저당과 지분을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과 지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만약에 8천만 원을 빌렸어요. 따라서 저당이 빌린 돈이죠. 자기 돈이 지분이에요. 자,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을 따라서 원금 상환분. 그 원금을 상환한 거는 없어집니까? 나중에 지분으로 형성합니까? 그래서 따라서 지분 형성분을 갖고 따지거든요. 따지는데 중요한 건 얘는 따라보세요. 세전 현금 수지. 그럼 세전 현금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뺐기 때문에 저당은 고려했지만 아직 세금은 고려했다,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세라는 거는 짭세를 얘기해요? 영업소득세를 얘기해요? 영업소득세를 얘기를 해요. 그럼 아직 소득세는 뺐나요? 안 뺐나요? 안 뺐다는 거죠. 반이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갈게. 이건 누구 투자자 입장이다? 지분 투자자 입장을 좀 넣어놓으셨으면 해요. 넣어놓으세요. 누구 투자자 입장? 자, 얘는 저당의 부채 서비스는 고려했죠. 영업소득세는 부동산 가치 영향을 고려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세후예요. 매 기간이에요. 세전현금수지 보유기간 또 가치 지분 형성분 가치 변화를 고려했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부채감당법은 은행 입장이에요. 지금 부채감당법은 자, 따라합니다. 저당 투자자 입장. 저당 대출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가요. 저당 투자자. 그래서 은행 입장으로 가죠. 투자자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자, 환원이율을 구하는 산식이 있나요? 찾았습니까?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환원이율 산식이. 그래서 부채를 못 갚으니까 저 익숙한 부대에 가서 돈을 받아요. 그게 따라서 저부대. 무슨 부대? 저부대. 저가 뭐죠? 저당상수.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나오고요. 감당률이고. 자, 대가 무슨 비율이에요? 자, 대가 지금 저당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험 문제는 대부 비율이라고 나와요. 저당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당 비율이 무슨 비율이라고 나온다고요? 대부 비율. 그래서 저부대로 암기하시죠. 다음에 저부대. 저가 무슨 상수? 부가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이 들어가고 대부 비율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가십니다. CAPM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자산 가격 결정목인데 리츠 주식의 환원율을 구하는 건데 사실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암기 플러스 가시면 다음에 CEO12 다섯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제가 꿈을 꾸다가 어떤 반에 가갖고 자, 따보세요. 조씨가 있죠, 조씨. 송씨, 박씨, 족씨. 그 다음에 조씨. 손 들어봐요. 12명이 있어요. 따라서 12. 그럼 조씨가 몇 명 있다? 12명 있다는 거죠. 따라서 조씨 12. 요시 12에도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넘기시면은 우리가 5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5번 문제 스타트. 자, 이게 기출이기 때문에 다 봐야 돼요. 5번 틀었죠. 금융 쪽은 저당투자 요구수준과 지분투자에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대답 좀 해주세요. 5번이 정답인가요? 자, 조성법은 아까 제가 요소 구성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구성요소.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해서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을 더해 나왔죠. 그런가요? 자, 시장실질법은 내가 구했어요. 매매사례부터 갖고 왔어요. 매매사례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단과 유사한 매매사례로부터 자본을 찾아낸 거고요. 물리적은 소득을 창출하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있어요. 있고. 자, 에르두법은 아까 지분 투자자 입장이라고 했죠. 한 해예요? 매 기간이에요? 기간말 가치 상승 하락 고려했나요? 아까 원금이 지분으로 환생하신 게 지분 형성분이죠. 그래서 지분 형성분. 세 요소가 자본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럼 자, 갈게요. 자, 조씨가 몇 명 있다? 12명. 자, 시장출수법은 내가 구했어요. 매매 사례에서 가져갔어요. 조성법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자,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토지 건물 금융적 저당 지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고 분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에르두는 어떤 투자자 입장으로 암기하시라 그랬죠? 지분.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로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런가요? 자세하게. 에르두는 누구 투자자? 지분.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LG전자 아시죠? 버스에 부조라는 게 있어요. 빵빵. 그죠? 따라서 LG가 부조를 생산한다. 그럼 에르도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인 거죠.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봐. LG 부저. 그럼 에르도는 누구 투자자? 지분.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로 가져가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